안녕하십니까.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의 진행을 맡은 임윤선입니다.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고요. 그리고 제2차 체포영장 집행도 곧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재집행 시도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박성민 대표님과 함께 남다른 깊이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딱 일주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중에는 2차 집행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수처는 좀 더 단호한 의지,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단호한 의지 보이고 있고요.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 그리고 경호처 이번에도 맡겠다. 그것이 이게 경호처의 임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러다 정말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닌가. 많이들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장이 이례적으로 좀 길었다 그래요. 발부 영장이 3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하고. 매우 이례적.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간은.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전 지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합의로 내란 특검.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내란죄 수사권이. 지금 직권남용 수사를 들어가서 편법으로 하는 건데. 예, 편법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가장 깔끔한 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외환죄를 집어넣어갖고 이걸 확장을 지금 추천만 지금 대법원장 추천으로 이렇게 했는 거지만 비토권 없애고 이렇게 한다 그러지만 외환죄가 되면 이건 또 아마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도 모르겠어요. 찬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외환죄가 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또 거부권 행사할 거고 다음에 또 안 될 거니까 지금도 이제 민주당이 이 외환죄를 빼고 여야 합의로 좀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서 법적 하자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는 그냥 경찰로 넘겨서 그건 좀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관저 앞에 시위대가 지금 와 있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도 내전이라는 표현을 자꾸만 쓰는데 그거 좋지 않죠. 그런 표현을 쓰면 됩니까, 변호사들이? 대통령을 변호하는 분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충돌 우려가 있으면 그걸 완화시켜야지, 그거를 부추기는 듯한. 마치 그냥 그런 게 충돌이 나갔고 체포가 무산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대통령도 지금 경호처에 일부 보도입니다만 무력 사용 얘기도 요청했다. 저는 심리적으로 경호처가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 경호처장이 자진 출두해서 그 내부의 분위기를 전달해 준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강경하게 막은 건 지금 이번에 대행이 된 경호처도 지금 대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행민국이라 이러는데, 예. 지금 이 경호처도 강경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게, 거기 경호처 내에도 왜 없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태에서 자꾸만 무리한 방어,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심력으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걸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위대도 있고 경호처 저렇게 얘기하지만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그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좋으냐. 네, 그런 판단이 좀 있고, 예. 야당도 지금 민심의 흐름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전 특검법을 이렇게 갑자기 또 외환죄까지 집어넣어갖고 저거를 또 시간을 좀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과 잠깐 말씀, 천하람위원, 개혁신당의 천하람위원도 같이 발의에 찬성을 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대표적인 그 특검법, 내란 특검법 이야기를 조금 뒤에 자세히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어쨌든 통과되기가 요하는 상황이고 공수처는 제2차 체포집행을 칼을 빼들었으니 어떻게든 베겠다라는 입장이고 용사는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아니 국격에 맞게 진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격에 맞게 국가의 품격에 맞고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는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그 전에 그는 대통령이 거기에 국격에 맞게 행동해야죠.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게 위헌적인데 기각될 걸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각되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든 전국이 안 풀리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건데 그걸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고 군을 동원해갖고 한다는 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다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제가 거듭 지난주에도 그렇고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지금 공화정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왕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탄핵되는 거고 구속되는 겁니다.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왕정에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체제 자체냐 대통령이. 그건 왕정이죠. 왕이 법이다가 왕정이면 법이 왕이다가 공화정인데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했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헌법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야당도 헌정 질서가 가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된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급하게 한 거 민주당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아니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미국 예를 들고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1차 탄핵 표결을 7일 날 했잖아요. 14일에 통과됐고. 이게 계엄이잖아요, 계엄. 그러니까 2차 계엄을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차 계엄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시킬, 그건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찬성 일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헌법적 절차를 밟아가야죠. 이재명 대표의 무슨 뭐 대선 일정에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헌재도 그렇고 다들.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 사유도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내란죄. 근데 네. 아니 처음에도 1차 부결될 때도 외교 기조를 집어넣었다가 뺀 거 아닙니까? 지금 내란죄 뺀다 그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정확하게 뭐 몇 명인지 확인도 안 하고 의장이 그냥 150일을 결정한 다음에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헌재가 있는데 150일인지 200인지. 공수처 수사권 문제도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채로 적어도 영장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라는 거하고 공조본이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특검을 통과시키든지 특검을 통과시키려면 특검에만 집중하고 쓸데없이 사족을 붙여갖고 거부하게 만들지 말고 이걸 정확하게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내란 특검법은 막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위헌적인 요소만 빼면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부러 지금 저러는 건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회는 헌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은 굉장히 위험한 편지를 내보냈잖아요. 아, 이거 시위대를 갖다가 시위로 이게 경호처가 못 막을 거야. 시위대가 와서 막아달라는 듯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편지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인이 아니면 그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그 일을 합법적으로 하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합법적 권력 권한 갖고도 안 한 거를 주권 침략 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라는 게 탄핵 소추된 내란 속의 피의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국가가 주인이 아니에요. 국가가 주인이 아니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공화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저건 나중에 탄핵 심판에 그러니까 그거는 반헌법적 태도로. 네.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특별하잖아요. 검찰총장을 지냈잖아요. 수사기관의 장을 지냈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왔습니까?
그동안 전직 대통령도 다 조사해서 구속시켰는데.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정농단이나 적폐수사 때 중앙지검장이나 서울검찰청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갖다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수정도 이걸 아셔야 된다. 대통령의 이 영장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 절차를 따라야죠. 아이 답답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대통령도 법의 절차를 따른다는 거를 그게 국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국격은 대한민국은 철저히 민주적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한다. 그걸 지금 둘 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급해 보이고 한쪽 무리해 보이는데 그게 국격이죠.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부터가 국격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체포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그냥 기소해라. 어차피 다 조사하지 않았느냐. 그냥 나 구속 기소하든지 해라. 구속영장 청구해라. 왜 권한 없는 데서 나 자꾸만 이렇게 수갑 차고 채우는 모습 보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에 검찰이 다 한 거예요. 혐의를 갖다가 언론에다 공표해 오고 포토라인 세우고 수갑 채우고 그거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사 때, 지공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 그거는 인권에 맞지 않지만 다 해왔던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하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체포영장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란 혐의 내란 수계 피의자잖아요. 지금 종범들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체포돼서 나와야 되는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공수처가 사건이 있느냐? 그거 하나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종범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다 진술하고 있는데 굳이 체포를 해야 되냐? 바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도 그러면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도 받았잖아요. 국회가 체포동의안 통과시켰어요.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해서. 그런 다음에 체포영장 영장실질심사 나갔잖아요. 그 유창훈 판사가 영장 기각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내가 영장실질심사 나가겠다 해야죠. 그 말 안 믿잖아요. 헌재도 변론 나오겠다. 내일이죠.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뭐냐면 내가 신변 안전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얘기를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지금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 그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의지를 꺾으면 나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는 이미 대통령이 그 시대는 다 잃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토스 파토스 오고 다문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하는 거를 국민들이 안 믿는데 거짓말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탄핵 심판도 앞으로 쭉 안 나올 거다. 그건 알 수 없지만 네. 지금까지 쭉 해온 거 보면 믿지를 못하니까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는 그걸 안 하면 네. 계속 저기서 계속 선동을 할 거다 국민들을.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법 집행이 되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로 지금 대통령이 버티고 경호처가 버티고 변호인단이 저런 식으로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뭐 법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수록 더 고립되고 그러면 뭐 무리하더라도 공수의 강제 집행이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여전히 제가 그래서 이건 국격의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경찰로 넘겨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공수처도 좀 답답해요. 뭐 윤 대통령이야 불통의 상징이고 그것 때문에 총선도 대패하고 결국 이 지경까지 됐지만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라. 관할 그쪽으로 청구해라고 하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정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처럼. 그런 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진짜 무슨 영장 쇼핑했냐. 네.
그 얘기도 그 했죠. 얘기도 보수 일각에서 할 수 있죠. 했다가 기각돼서 여기 왔다가 그 다 절차적인 문제가 나중에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부집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게 합법적이면 따라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논란인 거고 왜 쇼핑했냐는 정치적인 거고 이건 지금 법적인 거잖아요. 이 법적인 그 영장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건 대한민국의 법 절차를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편법 영장 청구를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때 중앙지검장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건을 어디가 막히면 우회해서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은 다 말장난들이에요. 그렇지. 홍 시장도 거의 그러면 다 무효라고 했는데. 그게 무효면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편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그 검찰은 지금 수사권이 뭐가 있다고 지금 내란죄 수사를 하고 김용현 신병을 확보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 검경수사권 어쨌든 다 조정돼 있고 그거는 직권남용으로 가는 건데 왜 그런 편법이 중요한 거에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해야지. 자, 그래서 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문제를 냉정하게 얘기를 해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유튜버들이 떠들듯이 무슨 이렇지 않지 저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저 법원의 영장이 효력이 없고 엉터리다. 그럼 대한민국 엉터리 영장을 가서 지금 대통령 체포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고 편법일 수 있어도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맞는 거죠. 공수처가 논란의 소재 있는 편법인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이 오히려 당당히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당연히 그전에도 그렇게 나왔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지금 내란숙의 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와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 설명하면 그 자신 있으면 설명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 관저에서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헌재도 지금 출석을 못하는 이유가 나오면 뭐 체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예. 그 얼마나 당당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이런 게 국적의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예. 대통령도 대한민국 헌법 밑에 있다. 법률 밑에 있다. 그쵸.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미국은 1월 6일 날 그 언제입니까? 그 2021년 카터. 1월 6일 날 아니 카터가 아니라 저 국회의사당도 점거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선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지금 다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한테 뭐라고,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명령을 선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받는다. 그게 더 뛰어난 나라 아닙니까? 지금 미국 때문에요. 온 나라 정치인들의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즉 부인해야 지지율이 오르고 부인해야 내게 지지자가 생기고 내 안전이 더 안전해진다. 신변이 이런 사고방식이 생긴 것 근데 미국은 같아요. 민주주의를 독특하게 만든 나라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도 처음에 했기 때문에 왕 같은 존재를 만드는데 안 내려올까봐 그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거고 그 관행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검찰이 기소 이번에 중지하기로 했잖아요. 재판도 중지.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관행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법대로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그 분열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제도적인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사기관도 그렇고 재판기관도 법원도. 근데 우린 지금 대통령부터 국회부터 자제를 안 하잖아요. 그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지했던 사람이라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진영에 서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발가락이 닮은 것처럼 이건 이렇지 않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전쟁이 끝나냐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 지지율 조사는 좀 문제 있는 지지율 여론조사다라는 걸 잘 짚어주셔서 여러 언론에서도 받아 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쪽이나 정밀조사거든요. 한국갤럽이랑 그 다음에 리얼미터에서도 상당히 예전 지지율이 회복이 돼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율이 2%밖에 차이 안 나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좀 박 대표님의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써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 절대 쓰면 안 되는 조사가 표현 조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전보다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올랐다. 왜요? 예. 비상계엄 전에 한 조사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지지율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갤럽과 리얼미터가 매주 발표를 한 거는. 직무수행 평가라는 건 대통령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부정평가.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놓고 절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이재명을 앞으로 대선에 있어서 안 찍을 사람도 대통령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로 떨어져서 굉장히 낮죠. 근데 지금 묻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뭐냐면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를 묻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포함되는 상징되는 이 보수 진영층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민주당의 주장 어느 쪽에 더 동의를 하십니까를 묻는 상대평가에 이게 다 포괄되어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도를. 두 번째, 이건 가능해요. 비상계엄 후에 직후의 조사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그때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했으니까 요거는 가능한 표현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하면 번지 점프는 경영적으로 확실한 것 위에서 뛰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안 내려온다고요. 출렁출렁 하면 내려온다고요. 네.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여론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표직 구간이 발생해요. 자,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누가 창피하겠습니까? 보수가 창피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이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론조사를 하면은 응답을 잘 안 하죠. 누가 그럼 결집하겠습니까, 그때는? 야쪽 지지자들이. 분노한 야권 진보 진영들이 결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진보의 과표집이 일어나고 보수가 이탈을 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르는데, 야, 이거 보니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다고 생각해. 근데 니들이 뭐 이거 더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한다고? 또 그 다음 최상무도 탄핵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권도 명확히 되지 않았는데 그냥 한다고? 권한대행의 그 탄핵 의결 정지수가 150일인지 200인지도 확정도 안 됐는데 그냥 한다고? 그러면, 아니,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책임이 없다고? 지금 수십 명을 지금 탄핵시켜놓고 헌법재판관이요. 6명 체제로 있을 때, 6인 체제로 있을 때도 8명을 탄핵해서 보냈어요. 방통위원장부터 해서 뭐 감사원장까지 뭐 다 보냈어요. 검찰 뭐 다. 근데 6명 갖고는 심리 정족수가 7명이에요. 근데 6명이 채로 방치해놨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 유배지로 보내서 심리도 못하게 그냥 다 못 돌아오도록 보낸 거예요. 기양지로. 맞습니다. 그러다 이 탄핵이 벌어지니까 급하게 3명을 그럼 이 사태가 되는데 민주당 책임이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누가 결집합니까? 보수층들이 결집하잖아요. 기존 원래부터 보수였던 사람들이다. 중도갈로 온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절대 아니다. 결집했다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응답을 했을 뿐이다. 강성지, 그럼 누가 여기서 그 문제에 제일 먼저 반응을 하겠습니까? 강성 지지층들일수록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갤럽이 뭐 8%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는 분들이 게으르지 않는다면 찾아보세요. 갤럽 하나만이라도. 여론조사 많이 나온 거 찾아보지 마시고 비상계엄 후에 실시될 때 맨 밑에 내려가면 보수 중도 진보라고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땐 200 몇십 명이 응답을 해요. 지금은 300 몇십 명이 응답을 해요. 그건 뭐냐?
여론이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냥 달라진 거예요. 좀 더 많아졌을 뿐이다. 보수자들이 응답을 좀 더 많이 했을 뿐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예. 그 가표집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과소표집되거나 과대표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총선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공천을 무난히 하고 민주당은 비명행사 이러니까 그때는 국민의힘이 총선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출렁출렁일 때는 과표집이 일어난다고요. 민주당이 부끄러운 사람도 그때 대답을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 또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또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중앙일보는 딱 정당 지지율 36대 34 아니 아무리 급하다고 그걸 일면에 다 정당 지지율은요 정치 지형을 보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정당 지지율을 보지 마라.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정당 지지율을 왜 보지 마라. 정당 지지율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저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당 지지율은 정치 지형을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정당 일체감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인물 일체감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옛날에도 조국 사태 때도 정당 지지율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신뢰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십니까? 물어보거나 유시민 이사장을 신뢰하십니까? 진중권 교수를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요. 제가 2016년도에도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망가지기 전인데 그 총선에서도 보면 새누리당이 다 지지율이 높아요.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를 누굴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노무현, 김대중 합이 높아요. 이명박, 박근혜보다. 거기 다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당으로는 새누리당이 높은데. 인물에 투사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뭘 봐야 되냐? MBS가 지난주에 하나 발표했어요. 대선에서 이번 조기 대선이 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을 찍을 겁니까? 정권 재창출해서 여당을 찍을 이게 53대 37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유명한 제가 얘기하는 박성민 가설이 있잖아요. 35대 55.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나가는 말. 예를 들면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여론이 35% 미치고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55% 위라면 그건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53대 37은 들어와 있으면 아직까지 확정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정권 재창출이 55를 넘고 정권 교체가 35 미치라면 이거는 선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볼 필요 없고 또 볼 필요 없는 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정말 많이 하는 조사인데 이재명부터 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김을 쭉 세워놓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조사예요. 아무 의미도 없다.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이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 그런 조사가 없다가 2006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강금칠 장관 띄울 때 일종의 여론 조작이죠, 조작. 자, 예를 들면 똑같은 대통령 선거라는 미국 같으면 어떻게 민주당 후보를 따로 조사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공화당 후보를 따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들끼리 가상대결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해서 예를 들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 유력 주자가 한 명 있고 상대당은 여러 명 흩어져 있을 때 한 명이 우뚝 쏟아 보이게 하는 밴드웨건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하면 안 되는 조사예요. 실제로 그래서 뭐 그 김문수가 갤럽 조사에서 지난번에 8%로 제일 높게 나왔다 여권에서. 그 조사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아까 제가 대선 구도 조사를 보듯 가상대결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김문수가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보다 더 이재명 대비 가장 높게 안 나오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우리가 뭐 명태균이 조작했다. 다 일상적으로 조작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레거시 비디오도 이 얘기를 여론조사에 우리가 표본 오차나 비표본 오차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들하고 기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들하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 근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뭇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고무돼서 더욱더 이 정광훈 목사를 위시로 한 그 좀 더 극단적 세력들과 함께 힘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있거든요. 얼마나 보수가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자유우파 결집론하고 중도외연 확장론하고 100번 저한테 물어봐도 중도외연 확장론이 맞죠. 이게 자유우파 결집해가 이길 수 있으면 해보라 그러. 안 된다니까요. 김문수 시장이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기관들도 다 반성되는 설문들도 지난번에 제가 그 어느 기관 조사, 그럼 물론 의뢰한 데서 설문 만들어서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조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여론조사들 문제 없냐? 그거 더 문제 많죠. 그러면 이거 제가 어디가 방송 가갖고 그 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제 전문가로서 문제 있는 건 문제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기사하는 진보 언론들도 진보 진영의 그 좀 좋게 나오는 여론조사 다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야지. 이걸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진영에 편들어갖고 뭘 꼬투리 잡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왜 모두의 문제라니까. 전부 다 지금 반성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편이 한 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이 한 건 다 틀렸고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대안적 진실이고 상대방은 옳은 말도 가짜뉴스고 그러면 나라가 이 공동체가 갈 수 있습니까? 이성의 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배웠다는 사람들도 저런 정도의 직을 가졌던 사람들도 저런다. 유튜브 보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고?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짜뉴스 얘기 나온 김에 또 카톡 가짜뉴스 그것도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인가요?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아까 전 얘기했던 내란특검법 이야기도 현재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검법 발의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가짜뉴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카톡 계엄령이라고 국민의힘이 명명했습니다. 이 비판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지금 단체방 카카오톡이나 이런 톡방의 단체방에서 가짜뉴스 내란 관련하여 가짜뉴스를 옮기는 것마저도 내란 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이거 좀 국민의힘에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건 공산당식 발상이다. 반민주적 행태다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N번방 사건 나왔을 때도 그걸 만든 사람, 또 퍼나른 사람, 어디까지 처벌할지 모르겠어요. 내란도 마찬가지죠. 내란도 이 위중성에 비춰서 이걸 선동하는 유튜버들이 있다. 처벌해야죠.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처벌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내란죄가 아니면 모르는데 내란죄라면 처벌해야죠. 그럼 N번방도 누가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 처벌 안 합니까? 또 퍼다 나는 사람들 처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나 이게 이 의견이 있잖아요. 탄핵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저도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그거는 헌재에서 판단할 때까지는 유보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의견들을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많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본인 말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근데 어떻게 대통령은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까? 왜 상대방들은 기소도 되기 전부터 다 유죄 추정의 원칙이고 자기들은 대법원까지 판결 나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2심까지 나도 무죄 추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일관성은 적어도 있어야지.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걸 퍼나르는 거는 나도 이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지만 내 마음도 이렇다. 그거 얘기할 수 이걸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원내 전략을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기준은 헌법이에요. 우리 공화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위헌적 비상경험했다. 탄핵돼야 되고 구속돼야죠. 어떻게 대통령이 체제 자체입니까? 윤석열은. 그럼 왕정이죠. 자, 그렇듯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아까도 말해서 계속 강조합니다만 정확히 밟아야죠. 이걸 선동하듯이 이거 다 처벌합시다. 정말 죄송한데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반복돼서 질문 말씀하셔서 그럼 좀 구별해 볼게요. 위헌 위법한 계엄을 했다. 그럼 탄핵되고 네 맞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 그 다음에 탄핵은 헌법적 처벌인 건데 조치인 건데
그다음 구속은 뭘로 구속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구속은 지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내란죄일 거 그럼 아닙니까? 내란죄도 예. 될 것이다라고. 그거는 예. 이제 그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제가 헌법학자도 아니고 형법학자도 아니니까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예. 제 개인적인 상식적 판단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보는 건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선포부터 해제까지 다 조항이 있고 모든 헌법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절차나 국회 통보 절차, 그 다음에 설사 비상계엄을 했더라도 사법과 행정만 그 군통제 아래 두는 거지 선관위나 국회는 군병력을 들이보낼 수가 없어요. 투입을 했고 이까지는 전부 다 위헌적 비상계엄인 거예요. 절대적 시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 포고령도 정치활동 금지를 명했잖아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위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가 갖고 있는 이 그 비상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체포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증언이잖아요. 지금 그 명령 특전사도 받았고 경찰도 받았다는 거고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 그다음에 뭐 방첩사나 정보사나 저 국정원에는 몇 명 특정인들을 체포해라. 이 모든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아직까지 증언이니까.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판단 안 한다니까요. 이 문제는 네. 그러나 내란 수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이 정도면 기소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체포 시도하려고 하는 것도 합리적이고 그 법원이 영장 내준 것도 합리적이고 네. 다만 영장을 내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다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두 개가 가는 거예요. 하나는 헌법을 다투는 저 탄핵 심리가 있고 하나 형법을 다투는 내란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이거를 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84조에 내란죄와 외환죄는 소추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법상 수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사의 주체가 경찰이라는 거지. 공수처검찰은 없으니까 직권남용으로 하겠다는 건 왜 이런 편법을 씁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네. 사실 카톡 이야기로 카톡은 아니 네. 도대체 이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주장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애초에 만들어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 갖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처벌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어떤 죄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유튜브가 단정적으로 이거는 부정선거다. 그러면 부정선거인 분들이 왜 부정선거인지를 증거자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박스를 바꿔치기 했다는 건지 대리투표를 했다는 건지 조작을 했다는 건지 해킹을 했다는 건지 이 내란과 관련된 거는 지금 이게 통치행위다. 내란죄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군이 투입되고 이 증언이 나오는 것의 합리적 주장이 이건 내란죄에 해당합니다라는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이 군이 투입되고 우리 눈으로 다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것이 실체적 진실인데 전 세계로 라이브로 됐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쪽에서 입증해야죠. 그렇죠. 아니라고 주장. 내란죄가 아니라고. 나머지 이거를 누가 유튜브로 만들었는데 이걸 퍼다 나르거나 카톡으로 재생산하는 게 그까지도 처벌 대상이 일반인들인데 저는 그건 좀 강한 거 아니냐. 제가 이거 다만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에 관해서는 제가 단서를 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그거는 좀 무리한 주장이다. 상식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법률가로서 조언을 조금 하자면요. 저는 전용기 이 국민소통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순간 무슨 법률로? 일단 내란 선동죄는요. 내란죄가 그것도 목적법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내란죄 이전에 발생했을 걸 요건으로 하거든요. 국헌, 그 일반인들이 퍼나르는 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아니 일반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퍼나르는 거를 내란이라고 규율하는 것도 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행위 시기도 틀려버리고 목적범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두 번째,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 법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도 전기통신망법으로 처벌이 가능했고 그 사례가 바로 2010년도에 미네르바 사건이었습니다. MB 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법률을 적용해서 미네르바의 그 박대성 씨를 기소했다가 결국 헌재에서 그 법률 자체가 공익이라는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인간의 개개인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라고 해서 무효가 된 이후에 법이 아예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네. 그렇게 어려운 제가 법적 지식이 없은 그 임변호사님께서 전문가신데 상식적으로 이 카톡과 관련된 거를 그 일반인들을 아니 그렇게 하면 뭐 박근혜 정부 이래로 수많은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얼마나 많이 퍼다 나갔습니까? 정말 많이 퍼다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 민주당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국회의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말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진영이 있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왜 이럴까요? 저 좀 속상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의 감정만 건드릴까요? 내 지지자들의 감정만 생각할까요? 근데 내 지지자들로부터 좀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아닌 건 아니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도자의 문제,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원래 정치적 반대자하고 싸우는 거는 작은 용기만 있어도 싸울 수 있어요. 지지자에게 맞서는 게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합니까? 아니 지지자의 눈치를 보고 지지자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거면 그게 왜 지도자라고 부릅니까? 지도자라는 건 옳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성인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속한 진영이 잘못할 땐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아니 그 얘기를 못하고 어떤 비판을 할 땐 다 두렵죠. 근데 우리가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욕을 먹죠. 전 전화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두렵지 않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얻는 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삶에서 떳떳하려면 잘못된 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예를 드는데 1999년도인가 그렇게 그 옷노비 사건이 터졌어. 옷노비 사건인가 하여튼 그때 그 청와대 그 경찰 그때 그 뭐라 그러죠? 그때 청와대가 운영하는 경찰 조직이 있었어요. 그 조직이 그게 있었는데 그때도 한나라당은 그 책임자부터 부르자. 그럼 민주당은 딴 사람들 다 조사한 다음에 나중에 부르자.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거예요, 국회에서. 근데 그때 조순영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딱 민주당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는 저분들 말이 맞잖아요. 한나라당 말이. 그 사람부터 불러야지. 여기 지금 이 사건에 그 사람 안 부르면 누굴 부릅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 얘기는 민주당 얘기가 맞잖아요.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사람. 그 얘기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두려워갖고. 권력이 두려운 게 아니라 대통령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들 두려워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정책으로 뭘 이끌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가장 결정적 차이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맞설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선동하잖아요, 지지자들을. 국가와 당이 아니고 국민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한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해도
엘고란 사람이 2000년에 억울하게 대통령 선거 졌어요. 그거 법원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플로리다 27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플로리다. 랄프 레이더가 나와갖고 2만 몇 표를 가져가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고 투표가 개판이었어. 그때 트럼프 같았으면 조지 부시 무조건 대통령의 동생인 제프 씨가 플로리다 주지사 할 때예요. 근데도 엘고가 승복했잖아요. 승복한 이유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걸 승복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 안에 저러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을 이렇게 지원시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잖아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여기에 지식인들이 다 분노해야지. 같이 분노해야지. 편들어갖고 거기에 이 아부해갖고 한 자리 없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와우. 오늘 제가 지금 박 대표님 모시고 거의 뭐 6개월 넘게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는데 가장 감동적인 멘트였습니다. 와닿아. 적과 싸우는 것은 작은 용기면 된다. 내 지지자와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라는 말씀은 아니,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지지자에 맞서는 게 큰 용기죠. 그게 포퓰리즘이 안 빠지고 그거 하라고.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오로지 기준이 개인과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과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를 뽑아줬는데 그 판단 안 하잖아요 지금. 국익 버리고 공익 버리고 심지어 당파적 이익도 버리고 개인적 이익 때문에 다 얘기하잖아요. 국회의원들부터 당대표 대통령. 그거 되겠어요? 팔로워 수를 따르고 있죠.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선수는 없는데 자기가 뭐 선수가 유럽에서요 아무리 메시가 뛰어나도 바르셀로나 메시 바르셀로나 이렇게 그럼 바로 잘려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자기가 그 팀의 그 찬란한 역사보다 더 위대합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미국가 있죠? 메시는요. 예. 다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내란 특검법 통과해서 그거에 따라서 큰 무리 없이 수사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월 8일에 1월 9일에 잽싸게 다시 민주당 등 여러 야당이 제출한 발의안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한 독소 조항,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안을 대법원장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므로 이거에 더 이상 이걸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내란을 옹호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는 여전히 더 큰 예전의 독소 조항은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죄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큰 독소 조항이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환죄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외환죄. 외환죄는 적반에 통해서, 그게, 예를 들면은. 그게 1조 8화일 겁니다. 아마. 그게. 1조 8호요. 네. 그게. 2조 8호구나. 네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온 뒤에 평양에 갑자기 무인기가 나타났다고 하거나. 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론 얘기가 나오거나.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합니다. 그거 다 보도가 됐어요. 우리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니까 트럼프가 그거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간지 몰라요. 언젠간 역사에서 밝혀지겠죠, 그날. 그래서 뭘 어떻게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지 어쨌든 무슨 얘기가 오고 간지 모르지만 이 오물풍선 얘기가 주요 이슈였어요, 대화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가니까 참관단 보낸다 그러면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그 온갖 메모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NNL 그러나 예.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 사람이 전 정보사령관인데 민간인 신분으로 그 현역 군인들도 움직이고 이런 거 다 이제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예. 그 정도를 가지고 그 개인의 메모 이런 걸 가지고 특검법에 외환죄를 집어넣어갖고 하자. 이건 무리한 거죠. 무리다. 네. 그거는 지난번에 탄핵 첫 번째 외교 기조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북중로 한미일 그 얘기 한 거랑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뭘 확실한 증거 자료가 뭐가 나오기 전에 이걸 가지고 지금 내란 특검법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당이 지연시키고 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빨리 좀 이걸 좀 여야 합의로 좀 통과시켜라. 그리고 이걸 계속 막을 수 없고 내란 특검법은 통과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고 우리 계속 왜냐하면 이슈하라나? 특검을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20일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자꾸만 일정을 늦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저는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때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서 어떤 이야기가 실제 오갔는지는 역사가 밝혀지겠지만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발의한 그 법률안에 따르면요. 역사가 안 밝혀져도 그 대화 내용 또한 관련해서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 제외 대상의 제외거든요. 그 역시 다 압수수색 가능해서 언론의 공표가 가능해집니다. 아니 그게 공표 가능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국가 간 정상이 나눈 비밀 얘기를 공개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우리나라 합참의장하고 무슨 정보를 공유합니까? 그 얘기는 그거보다 더한 게 있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얘기한 거는 얘기 안 나간다고 돼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 컨설팅 하는데 제가 이게 오래됐어요. 한 5년 됐고 제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정치인들과 나눈 대화를 얘기 안 합니다. 방송이고 지금. 절대 안 하세요. 사석에서 내가 누굴 만났거나 어떤 네. 얘기를 그걸 얘기하면 됩니까? 심지어 친하다는 이야기조차 꺼리십니다. 아니 그거를 온갖 방송들 나와서 내가 누구 뭐 들어서 아는데 뭐 내가 누굴 만났대 이렇게 얘기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겠어요? 참 예를 들면 좀 보세요. 우방이 동맹국이 한국 대통령하고 나눈 얘기가 나간다? 아니 민주당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이냐? 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말이죠. 네, 뭐 대북전단 살포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먼저 했다고 쳐요. 근데 해외 분쟁 지형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확성기 가동 같은 경우는 오물풍선 때문에 저희가 방어 차원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예. 이 혐의에 대하여 이 12조에 따르면은 다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등 언론 공표가 가능하게끔 다 조항에 일일이 다 써져 있어요. 언론 공표가 가능하다는 그러니까 네. 어떤 게 드러나서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란 그 눈에 보이는 비상경험 때문에 수사하는 거지만 이거는 수사를 해서 그걸 밝혀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방 동맹하고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네. 2008년에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은 조지 부시가 네오콘들하고 일으켰던 그 이라크 전쟁 이게 가짜 전쟁인데 그 어떻게 들어가냐면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졌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어요. 끝내고 나서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을 합니다. 명분은 뭐냐면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WMD가 이라크에. 그 와중에 2004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래 조지 부시가 존 케리한테 이깁니다. 이라크 전쟁의 와중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나 존 케리도 다 동의했어요. 이라크 전쟁에는. 근데 2006년 중간 선거쯤 오면 이라크 전쟁이 WMD가 없다는 것 때문에 공화당이 참패를 합니다. 2008년에는 이 전쟁이 사기 전쟁이었다고 드러난 거예요. 콜린 파월 같은 사람도 다 오바마 지지. 자, 그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됐을 때 이 조지 부시가 일으켰던 이 전쟁 명백히 거짓말로 가짜 전쟁인데 이거 국민을 속인 전쟁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 오바마가 막았잖아요. 적폐청산 안 들어갔어요? 네, 이거를 만일에 하면 이후에 오는 모든 정부도 우리가 했던 정책에 대해 똑같은 식으로 할 거다. 그럼 미국을 분열시킬 거고 안 된다. 이게 지금 뭐 다 조사해서 샅샅이 해서 물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고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걸 또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적폐청산들이 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무슨 북한 그게 어쨌든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 사건도 있고 네. 북한
에서 왔던 사람들 어부들 돌려보낸 사건들 이거 다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조사하면 나라가 비밀이 없는 나라가 되면 누가 우리나라랑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지금요 판사들 검사들 무슨 경호처 다 바깥에 흘리고 정보사 아니 내가 어느 자기 정책 소신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뭐 여당 성향이 있을 야당 진보 있을 수 있어도 직업 윤리를 가지고 안 해야죠. 지금 모든 게 어떻게 실시간으로 오픈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똑같다니까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기자들이 직업윤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군인들이 직업윤리가 있습니까? 다 검사들이 직업윤리가 있어요. 이거는 정체성이 강할수록, 자기 정체성이 강할수록 직업윤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면, 내가 목회자에 맞는 윤리를 가져야 된다. 내가 기자면 기자에 맞는 윤리를 가져야 된다. 이게 약하다는, 윤리가 약하다는 건 자기 정체성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정체성이 약하다. 제가 예를 들면 컨설턴트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 윤리로 내가 그 직업상 얻은 정보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강해야죠. 어떻게 떠들고들 다닙니까? 저는 그걸 자부심으로 해석하는데. 그래서 이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일수록 입을 닫아야죠. 그건 공동체를 위해서 말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마지막 이야기 서둘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국이 뭐 요동을 치는 가운데 개혁신당마저도 내부에서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님 저희 프로에도 한번 나와주셨는데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의원 간의 설전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허 대표랑 그때 허은하 대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좀 쓴소리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부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이준석 의원이 대표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 뭐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당이라고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뭐 바른미래당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때도 그렇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이준석 대표에게 안 좋죠. 허은하 대표는 어쨌든 그 본인이 제가 한동훈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됐으며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비대위원장이 됐을 것이며 비대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표가 됐겠어요. 허은하 대표가 개인적인 역량으로 저 당대표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준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 거지. 이준석 없이 자 그러면 허은하 대표가 현역인데도 가졌다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뭐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서 허은하 대표가 당대표가 된 거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허은하 대표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대변인 때부터 국민의힘 대변인 때부터 뭐 생각의 차이들은 많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자기가 쫓겨난 방법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 건 좋지 않지 않느냐. 근데 허은하 대표가 이건 이준석의 사당이 아니다. 그런 프레임을 짰어요. 허은하의 사당도 아니죠.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에는 이런 공적 마인드들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 참을성들이 너무 없고 그거는 이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 말하고 싶은 걸 다 배설을 하잖아요. 저는 윤 대통령이 오늘날 저지경된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준석, 허은하 이분들에도 해당하는 말인데 철의 여인이란 그 영화가 있어요. 대처를 다룬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그 대처가 이런 얘기했죠.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늘 해준 말이 있다. 그게 아마 탈무드가 원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생각을 조심해. 생각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해. 말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해. 행동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해. 습관은 인격이 되니까. 된다. 인격을 조심해. 네. 인격은 운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운명. 자기 운명은 결국 자기 생각이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윤 대통령도 저렇게 됐고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허은하 대표하고 윤석 대표는 지금 광야에서 조그만 정당을 하는데 그 안에 싸우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뭐 윤석 대표나 허은하 대표가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와 관련돼서는
허은하 대표는 정책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이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지분이 큰 당이고, 난 이준석 대표 때문에 당대표가 됐다. 이걸 인정해야 될 거고, 이준석 대표는 허은하 대표가 그래도 본인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저 당 안에 있을 때, 고립되어 있을 때부터도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주고 응원해줬고, 이까지 같이 나왔고, 적어도 다른 건 모르지만 이번에 뭐 비례대표 달라고 와서 몇 시간 동안 울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그 인격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는 사실에도 절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사실을 알고 있어도 말하면 안 되죠. 그 상대방을 얼마나 모욕감을 주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어도 서로 간에 안 하고, 허은하 대표가 그래도 좀 나이도 많고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은 조금 더 그런 식의 표현은 좀 자제하려고 하는 거는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그러기도 표현하면서요. 하고 뭐 역량에 대한 평가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허은하 대표가 참으려고 그러고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허 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예, 대표의 역량에 관한 문제, 뭐 사당화에 관한 문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인격적인 문제에 관한 거는 조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뜻까지 밝혔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덕목 중에 하나가 좀 관용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근데 네, 물론 매우 영민한 사람이라는 건 모두 다 알지만요. 저도 근데 옛날 사람이라 옛날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운 트렌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그래도 아무리 스마트폰 시대가 됐고 가벼운 시대라고 해야지만 가벼운 시대죠. 그 다니엘 부어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이미지와 환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재밌는 표현을 써요. 그 옛날 얘기인데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근데도 이랬어요. 옛날에는 위대하면 유명해졌지만, 뭐, 징기스칸이고 알렉산더고 다 유명해졌잖아요. 그래도 신문이 있으니까, 방송이 있으니까. 위대하면 입으로 다 통해서 간다, 이거. 요즘은 유명하면 위대하다고 믿는 시대다. 그러니까 뭐, 유명하면 기술자들도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이나 젠슨 항이 뭐, 철학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떠받들잖아요. 김호준이 뭐 유명하면 뭐 모든 것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한 건 역사에 대한 건 이거는 이 통찰과 성찰을 갖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옛날에 뭐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들 그냥 그리스 철학 얘기하고 막 하는데 헤겔한테 물었어요.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철학서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이 철학서라는 건 철학은 절대 쉽지 않다. 그 사람은 정반합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철학이라는 건 사실 쭉 인류가 만들어 온 철학의 정반합으로 그러니 이 철학을 이해하려면 그전 철학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철학이 어려운 건 그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물리학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수학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인문학 어려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책 몇 권 읽고서 인문학으로 꽃꽂이하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한다고요. 깊이 있는 고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게 문화적 소양이라는 것도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해야 되고 문화한다.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걸 계속 듣고 봐야지 생기는 거지.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생겨요? 그 아는 척 하는 거지. 깊이라는 건 그거는 자기들이 그걸 열심히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 개혁신당 같은 제3당을 늘 응원해온 사람, 저는 30여 년 동안 해방 전후에 제3지대, 여운형의 제3지대부터 제3지대를 극단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고 대립의 역사니까 응원해왔던 사람으로서 좀 속상하죠. 허은하 대표,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예라고라고 하는 회사 할 때부터 아는 분이고, 이노 대표도 제가 중소 파파라는 진짜 욕도 먹어가면서 내가 응원도 많이 해줬고, 근데 그렇게 싸우면 안 되죠.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더 이상 코멘트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속상하다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열변을 듣느냐고요? 제가 다 목이 마른데 물 좀 드세요. 오늘 정말 열변을 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박선민 대표님의 강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